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코로나19도 예방을 했지만 또 다른 질병들도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죠. 이 커져만 가는 걱정들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미래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또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경희 전문가님께서는요.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어떤 연금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다소 생소한 두 가지 단어가 엮여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아까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시듯이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어떤 연금이 좋을까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건강보험료하고 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연관이 없으면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만들지 않았겠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그 보험료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0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아래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번 현실적인 국고 지원율 상향이라고 돼 있죠.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2번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한다. 적립금이 쌓여 있는 것을 건강보험료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위의 사항은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코로나19 의료비로 해서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 지출이 나갔죠. 그리고 4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거는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중대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늘렸습니다. 자, 아래는 지출이죠.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서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4가지가 합산돼서 지원율이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거 합산 후에 또 바뀌는 게 있죠. 뭔가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딱 느낌이 어떤 게 느껴지세요? 국고 지원율 이렇다고 하면 나라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 아마 누구나 드실 겁니다. 자, 의료보험공단에서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뀌었는지 2020년도 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연소득 366만 원 이하로 확대했고 최저보험료가 재산이 5천만 원, 시가 1억 원은 공제해 준다. 자동차 보험 4천만 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입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소득보험료,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이 연금이나 근로소득이나 다 수입이죠. 만약에 수입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예전에 1,000만 원에 30%만 해서 3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험료를 적용했는데요.
요번에 바뀐 것이 50%입니다. 자, 이 50%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수입이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 구간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럼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건데요. 내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 수입이라도 늘어나겠지만 수입이 조금 줄었어도 아마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는 재산을 조금 탕감해주고 한다 해도 결국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피부양자입니다. 자, 이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내가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근데 소득이 있거나 수입이 있어도 상관없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면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이라면 월 17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고요. 월 170만 원 받는 거가 아니고 갑자기 어딘가에 저축을 많이 했다가 이자가 발생해서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바로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박탈된다는 것은 박탈되면서 바로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소득 반영을 자세히 이렇게 해마다 바뀐 것들이 이렇게 작은 글씨로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종합소득에서 공적연금, 근로소득까지 반영을 해서 소득세를 높여서 매긴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산 기준, 소득 기준, 피부양자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형태로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영하듯이 사적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한참 8월 달에 이제 신문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신문에 봐도 사적 연금 건보료 부과 검토 피부양자 따질 때 반영. 자, 이 뜻은 내가 연금을 받아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시대로 변했다는 것이죠. 자, 피부양자 탈락수 얼마나 탈락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35만 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2020년 통계 자료에서 51만 명인데요. 자, 지금은 2020년도예요. 2020년도 통계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 말쯤에서 나올 텐데요. 70만 명이 넘을 거다라는 이제 예측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소득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수입, 건보료 부과 시 반영하는 소득의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소득입니다. 뭐 얼핏 보기에는 뭐 6가지 소득만 빼고 다 될 거야라고 생각하던데 사실 보시기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이렇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까요? 일해서 버는 소득, 배당 받는 거, 이자 소득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마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연금이 이런 소득이 될까요? 자, 소득세법. 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이자소득, 뭐 근로를 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임대를 내줬다 이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거 내기 싫어서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일은 다 하고 수입은 생기는데 그 수입을 생기는 것 갖고 우리는 뭘 합니까? 저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자가 발생해도 소득이 되는데 어떤 이자도 다 소득세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세금을 매기게 돼 있죠. 건보료와 통합이 되는데 이자 소득세법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만 다음에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험의 보험 차익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메모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조건에 해당하면 이작 소득은 합산하지 않겠다, 수입으로 잡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수입 어떤 종류의 수입일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저축이라는 거 하게 되면 두 가지죠. 목돈을 한꺼번에 저축하는 방법과 매월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돈으로 저축하는 방법은 자, 1억 원. 1억 원까지만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1억 원인데요. 자, 아셔야 될 게 1억 원이죠. 근데 어느 날 1금융권에 가서 3천만 원을 저축하고요. 두 번째 가서 또 3천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세 번째 가서 4천만 원. 이렇게 저축하면 1억의 합산이 넘습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겠죠. 1억이 초과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1, 2, 3번을 합산했을 때 안 되니까 여기 딱 2번까지는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비과세는 합산이에요. 뒤에 4천만 원을 잘못 가입하셨기 때문에 앞에 6천만 원까지 다 비과세 조건에서 탈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건은 명심하시면 돼야 되는 게 1억 초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금융회사에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비과세 조건의 합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거 권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앞에 비과세 조건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챙기시려면 본인들이 내가 얼마나 합산이 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월납입니다. 월납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이 있는데요. 자, 월 1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균등하게 5년 동안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5년.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년은 꼭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줘야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매월 납입하시는 저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저축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때문에 15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초과돼서 해당 사항 되지 않습니다. 자, 비과세 조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 초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시금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세 가지 조건 5년 납입하시고 150만 원에 10년 유지해야 되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야, 이거 해당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저축들이 있는데요. 세제 적격 연금 저축, IRP 연금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사업하시는 분들 노란우산공제 이런 부분들은 다 비과세가 아니고요. 세금을 줄여준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세금 적게 내고 나중에 건강보험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꽃감 1개 주고요. 연금 받을 때 내가 준 거에 플러스해서 꽃감 2개 내놓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반영하듯이 신문자료에도 나와 있죠. 당군 주고 건보료 회수, 노연금마저 뺏어간다. 연금 누구나 이제 받으실 거예요. 국민연금도 받고 다 받죠. 사적으로 연금하신 거 다 받을 수 있는데, 자, 받아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비과세는 조건 아까 막 말씀드렸죠. 근데 비과세가 지금 남아있는 금융권은 보험사밖에 없습니다. 비과세 조건은 보험사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니야, 은행 가서 비과세 저축 가입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은행에서 가입을 하셨어도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보험 상품을 대신 가입을 하신 거예요. 자, 보험회사 상품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비과세 조건에 맞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과 종신보험 두 가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장성 보험은 이자가 생겨야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잖아요. 다른 보장성 보험들은 이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들은 상품들은 비과세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되는데요. 연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시금으로 1억 그리고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죠. 그 한도까지만 비과세인데요. 자, 그걸 넘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자, 종신보험 사망하면 준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종신보험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요. 딱 전화만 걸고 받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듯이 종신보험에도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기능을 잘 활용을 한다면 비과세, 한도 없는 비과세 조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의 기능에서 첫 번째 기능, 연금 전환 기능인데요. 자, 이 종신보험 가입하고 연금 전환하면 비과세일 거야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분명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저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세제 조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생활비. 생활비로 전환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왜 생활비로 전환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냐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연금이 아니고 생활비는 어떤 형식으로 받냐면 내 사망보험금을 매년 조금씩 줄여서 생활비로 받습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처음엔 1억이었다가 뭐 8천이다가 7천이다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조금이라도 사망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은 생활비로 다 받았어도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요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이득이 있어야 이자소득세를 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어떤 건강보험들은 그런 것들이 이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종신보험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연령에 따라, 나이에 따라,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다르고요. 나와 있는 종신보험도 생활비를 받는 구조도 있고 아닌 구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종신보험이 어떤 건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나이가 뭐 40대 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 종신보험은 뭐 7년에 원금이 되거나 10년이 원금되거나 뭐 15년 원금, 20년이 지나서 원금이 되는 다양한 종신보험들이 많은데요. 젊다면 만약에 7년에 원금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7년에 109%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가 넘어갑니다. 15년이 되면 120%의 환급률이 생기고요. 20년이 되면 129% 계속 늘어갈수록 이자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를 생활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생활비로 안 받고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자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이자가 생기는 것을 갖고 사망보험금 쭉 올라가 있죠. 이것들을 사망보험금을 뭐 8천 받던 걸 6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5천으로 줄이면서 이 줄인 만큼
이자를 받아간다면 이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0만 원만 비과세 혜택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있는 돈 어디다 저축하지 마시고 이런 데 넣어놓으면 프리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작다고요? 사실 그렇지 않죠. 세금으로 건보료를 내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국민연금에도 합산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 사회보장보험이에요.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합산이 되지 않으면서 수입을 조금 내서 국민연금 적게 내는 방법이 더 많은 이자를 받는 방법이고, 그리고 돈 많으신 분들 종합과세 신고하잖아요. 이 부분 수입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저축보다도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는 연금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는 연금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보료 납부 대상이 확대가 된 만큼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종신보험으로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전략 세워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좋은 꿀팁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신경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그리고 황인영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 여성보험입니다. 직장인 여성이라는 주제인 만큼 이 여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보장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도 그런 특성에 맞춰서 가입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리모델링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이 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주제가 구체적이에요. 본인이 해당된다면 오늘 굉장히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아나운서님도 주변에 직장 여성들이 젊은데 이렇게 막 병원에 치료 들락날락 하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많죠. 주위에 많죠. 뭐 디스크 협착도 있고 뭐 목 디스크도 있고 혹은 뭐 여성 질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젊으신데 내가 평생 내는 보험료를 어르신들만 가입하는 왜 유병자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 간편보험, 유병자들만 가입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나 너무 젊은데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찮게 젊으신 분들 유병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런 분들의 보험 리모델링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양한 이유로 병력사항이 있으셔서 일반 보험 가입 못하시고 유병자 보험을 하신 사례를 오늘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젊은 나이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했다, 불가피하게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를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문제점도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주로 본인이 가입하기보다는 엄마가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기존에 맨 처음에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셨냐면 모모 생명보험의 CI 보험이라고 하는 사망하면 1억이 나오고 사망하지 않고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CI 상태가 발생되면 사망보험금에서 80%를 선지원 받는 이런 류의 큰사랑 CI 보험이라는 거를 엄마가 고등학교 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보험료를 내다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고 한 1,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제서야 이 보험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주계약 CI 80% 선지급형이 1억.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1억인데 이 중에 8천만 원은 선지급 받는 이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선지급 받는 거고요. 그다음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면 추가로 1,000만 원씩 더 보장받도록 특이하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암으로 통원 치료를 하거나 입원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절에는 이게 좀 유행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보험 하나에 사망부터 진단, 입원, 암, 실손보험까지 하나로 모두 다 통합한다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던 시기에 가입하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험도 뭐 주계약에 뭐 여러 가지 특약인데 가장 맨 밑에 실손 의료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해약을 하자니 실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보장받기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점이 생긴 거죠. 이럴 때는 기존 보험을 이렇게 잘 들여다 보시고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앞에 가입하신 보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해 안 보시는 게 좋죠. 그걸 장점을 살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일부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애당초의 보험을 어떻게 바꿔드렸냐면, 사망보험금은 젊으신 분들이니까 여자분들 특히 아직 필요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주 계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전략으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019년에 1차 리모델링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드렸는지, 바꾸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주계약이라고 되어 있었던 1억 부분을 4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 보이세요? 사망보험금이 1억이었는데 4천만 원으로 그 부분만 줄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손 이런 거 유지하셔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보장성 보험들은 그대로 보장을 받아서, 다만 이 당시에 사망보험금에 특약을 넣으시면 여기에 보이시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 통원, 입원 일당 이런 거는 80세까지 보장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어려서 가입한 거니까 80세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장을 다 유지를 한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다 똑같이 갱신되면서 오를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 때까지 지금 이렇게 줄인 것, 감액한 이후의 보장들은 보장성 보험이다 생각을 하시고 80세까지 이제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돈을 어떻게 내게 되시냐면요. 처음에는 19만 원짜리 보험이었는데 이렇게 6천만 원을 줄여서 1억짜리를 4천으로 만들고 나면은요,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98,100원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진 한 10만 원 정도를 줄이셨잖아요. 10만 원 정도를 줄인 비용을 그냥 두면 또 흐지부지 없어지는데,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 내용을 이제 앞에 거를 줄이는 거를 1차를 보여드렸고요. 여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추가로 보완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이나 유사암, 그리고 재진단, 그리고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여성 생식기 관련된, 특히 이분의 병력사항이 여성 부인과 관련된 기존의 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 위주의 여자들이 잘 걸리는 것들을 그 사이에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이분이
30살이 되던 해에 이렇게 유병자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이라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린 거는 2019년에 사망보험금을 줄여서 지금처럼 좋은 보장을 보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험, 자동차도 여러분 막 엄청 요즘 그 막 자율주행 이러고 핸들에 손 안 대도 저절로 가고 이렇게 자동차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보험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병자 보험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 보장을 모두 담아서 밑에 보험료 보시면 12만 4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9만 원짜리 줄였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더 보완을 한 셈이죠. 그럼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3년 전에 리모델링 했을 때 유병자형으로 12만 4천 원짜리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저희 모두 잊어버리죠. 그런데 보험도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내 자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리모델링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12만 4천 원짜리가 가만히 두면 12만 4천 원을 80세까지 유지하기, 100살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계속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유병자 보험이 얼마나 돈 받아갈지 모르니까 일단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냅니다. 유병자 보험 초창기에는 얼마나 보험금을 받아갈지 모르니까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보험료가 동일한지 아니면 좀 내려가는지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요. 아나운서님이 12만 4천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병력사항이 있어. 그런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하니까 보험료를 한 3만 원 줄여드릴 수 있대요. 똑같은 내용인데 3년이나 지난 뒤에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억울하죠. 저는 3년이나 이미 냈는데 더 그러니까. 비싸게. 근데 지금 바꾸자니 또 좀 선뜻 아까울 것 같기도 해요. 3년이나 냈는데 이런 마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12만 4천 원을 20년을 내야 되는데 앞에 3년 냈거든요. 남은 기간은 17년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번 제안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4천 원짜리 20년 중에 나는 이미 3년을 냈기 때문에 17년을 더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유사암, 암, 여성 생식기, 게다가 추가 더 된 것은 뭐냐면 요즘 암 치료 기법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세기 조절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또 다음 페이지에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질병 수술이라든지 119대 질병 수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앞에서 없었던 보장을 촘촘하게 넣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하단에 보험료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8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12만 4천으로 3년 동안 내서 너무 아까워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이거 아깝단 말이죠. 그런데 아깝다는 마음으로 17년 동안 그 12만 4천 원을 계속 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8만 4천으로 줄어들어서 계속 내는 게 좋을까?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 달에 3만 6천 원, 4만 6천 원 대략 해서 한 4, 5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1년에 아끼는 보험료가 예를 들어 한 50만 원, 60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그럼 10년이면 500만 원, 600만 원을 덜 내는 거죠. 총 20년이면 한 1,600인데 17년만 더 남은 기간이니까 그것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0만 원 가량을 덜 내도 되는 거예요. 아깝다는 것 때문에 12만 4천 원짜리를 계속 낼 경우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알았기 때문에 같은 보장을 촘촘하게 해서도 보험료를 한 3, 4만 원 정도 줄였다고 치면 앞으로 남은 17년 동안 아낄 수 있는 보험료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덜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 수 없으니까 애꿎은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더 여쭤볼 건데
앞으로 17년을 더 내셔야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어요. 3년 동안 낸 거 너무 아깝지만 그러면 아나운서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과거에 낸 게 물론 당연히 사람들은 아깝게 생각이 되거든요. 3년 동안 냈는데 뭐야 바보 같은 짓 한 것 같잖아.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는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단은 일단 보장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보장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이제 암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돼서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제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요즘은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면역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표적 항암이라는 거 여러분 말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것 중에 제 몸 중에 딱 여기 한 군데 암이 있다. 그럼 여기만 딱 표적으로 찝어가지고 그 암세포만 죽이는 치료법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가입하고 있던 암보험은 진단비는 받을 수 있지만 표적 항암 치료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 거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새로운 게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옛날처럼 그냥 메스 대고 절제하고 이런 암 수술만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에 칼 대지 않고 로봇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표적 항암이라든지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보험이 있는 사람은 편안한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런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옛날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누가 병원에 가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들을 텐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많거나 혹은 암보험이 잘 돼 있는 분들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암보험이 없다 이러면 고급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 이런 거를 받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적 항암 치료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른 보험이 많이 있으시다면 지금처럼 리모델링 안 하셔도 표적 항암 치료는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30살인 젊은 분이 앞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보장해야 되는 기간은 100살까지만 따지자면 70년 남았거든요. 근데 70년을 보장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하셔서 총 납입 보험료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줄이는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같은 보장보다 훨씬 더 넓어지면서 납입하시는 보험료도 줄여둘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1차 리모델링은요. 사망보험금 30살인데 죽어서 받는 보험금을 베이스로 하는 CI보험은 일단은 감액을 하셔서 좋은 거는 유지를 하시고요. 바꿀 때 나한테 없는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력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형으로 2019년에 1차 리모델링을 한 케이스고요. 그거를 유지하다 보니 더 좋은 유병자 상품이 없나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2차 리모델링은 2022년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없는 보장이 늘어난 형태. 그래서 리모델링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없애고 나한테 없는 보장을 추가를 하면서 보험료를 조금 절감하는 방식으로 1차, 2차에 걸친 리모델링을 했지만 훨씬 더 가입자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다 뭐 바꾸거나 새로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대출을 1억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갚았나 중간에 한 번씩 보실 거잖아요. 적금을 들었다. 얼마나 쌓여가나 보시잖아요. 보험도 내가 몇 년 동안 납입을 했다. 몇 년 전에 보장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대출이나 적금 가입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꼭 뭘 갈아엎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 자산의 일부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리모델링은 매번 바꾸지 않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한 번씩 점검을 하시고 혹시라도
시절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훨씬 더 유리해졌고 보험료가 더 줄어들었고 없는 보장을 늘릴 수 있고 이렇다면 당연히 저는 그냥 장롱에 묵혀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검을 통하셔가지고 한 번씩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의 경우는 한 번 리모델링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1차, 2차에 걸쳐서 종신보험을 유병자형으로, 유병자형을 훨씬 더 저렴한 유병자형으로 이렇게 바꾼 사례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1차 리모델링 시기가 사실 2019년도면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닌데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이 정말로 수시로 변화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주기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들을 꺼내보고 또 점검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세세하게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주의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리모델링을 할 때 우선은 없애는 것보다는 저는 감액 또는 감액 완납이라든지 연장 정기처럼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시는 제도 두 가지가 모든 보험에 있기 때문에 감액 완납과 연장 정기 혹은 뭐 그냥 감액만 하는 이런 방법을 1차로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리고요. 감액이라든지 연장 정기 같은 거를 하실 수 없을 때 앞에 보험을 다 없애고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앞에 아나운서님처럼 3년 동안 낸 거, 옛날에 낸 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시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감액과 연장정기 특약을 사용해 보시기를 1순위로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인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마련이잖아요. 결국 보험도 본인이 가장 필요한 걸 채워놓고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나간다면 현명한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 엄마가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번 항암 치료비가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보험 가입이 안 될 것 같지만 저라도 암보험을 잘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보험을 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이고,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암 환자가 있으면 저는 친구만 있어도 물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게 되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어머니 팁을 먼저 드리자면 암이 완치되고 난 이후에 5년이 경과되면 기존의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암보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완치 이후에 지금 항암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갑상선이나 유방암 초기처럼 뭐 여성 생식기 질환처럼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되셨다면 아마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완치 판정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치 판정 받고 나서 이제 그런 암 기왕력이 있으셔도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아니시지만 따님께서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따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 치료가 여러분 제일 흔히 하시는 게 막 이렇게 모발 이렇게 문제 있으면 가발 쓰고 막 이러잖아요. 제 친구도 항암 치료할 때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머리가 다 없어지니까 일상생활하기 너무 막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 머리도 안 빠지고 오늘 항암 치료 받으면 내일 직장에 출근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다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편하실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어머님이 지금 항암 치료 하시고 계시는 것도 아마 기본 항암 치료보다는 훨씬 더 조금 정교하고 좋은 치료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진단자금이 1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암 진단자금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리고 일반암 진단자금을 많이 하는데 1억, 2억 하면 좋죠. 그런데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령은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낼 수만 있으시다면 한 1억 정도는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추가를 하실 때는 그 다음에는 갱신형을 한번 해놓으시면, 그래서 복층 설계라고 하는데요. 일반암을 1억 정도는 비갱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때는 갱신형,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한 개 갱신될 때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얘만 없애면 되잖아요. 이렇게 일반암을 복층형으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또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유사암이나 소외감 부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갑상선이나 유방처럼 소외감으로 분류된 이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일반암은 1억인데 유사암 걸렸더니 뭐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뭐 8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러면 엥? 내 1억짜리 보험인데 1억이 아니었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유사암이나 소외감류도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가능한지 이렇게 조금 하셔서 1순위는 일반암, 두 번째는 유사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암 환자들의 가장 걱정거리는요, 내가 언젠가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재진단암 담보가 있는데요. 일반암, 유사암, 재진단암, 이 순서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 항암 방사선이라든지 표적 항암 치료, 세기 조절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항암에 관련된 담보들이 보험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거 일반암, 유사암, 재진단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표적 항암이라든지 카티 치료처럼 요즘 신기술을 보험 영역에 탑재한 이런 순서대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그래도 암만큼은 완전히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을까. 요 정도 해놓으시면 아주 럭셔리하게 암에 대해서는 어머님처럼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Q&A 1번만 잘 들어도 암보험 가입하는 데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꿀팁이 된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우리 황인영 전문가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복잡했던 치아보험을 한 큐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비과세 혜택 요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재테크보다는 최근에는 세테크라고 해서 더 관심을 보이고 있죠. 재테크라 함은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한 투자 수익이 높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테크는 세금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신조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 보험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저축성 비과세 보험으로 절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하면 중도 유지하는 기간이나 만기가 10년이 지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아나운서님께서는 최대 얼마의 금액을 가입했을 때 비과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대 얼마의 금액을 가입했을 때 비과세 혜택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그렇죠. 꽤 큰 금액이어야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죠. 꽤 큰 금액이 아니고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셨죠? 저를 과거로 돌려보내주세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세법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2013년도 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한도의 제한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1신합 같은 경우에는 2억이라는 한도가 생겼고, 그리고 2017년도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도가 1억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1신합으로 했을 때 1억만 넣으면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10년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2017년도 4월
2017년도 4월 이전에 2억을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더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전 가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1억 원은 추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1억 5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납으로 비과세로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1억 5천을 어떻게 하지?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간단합니다. 그냥 1억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축성 비과세 혜택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5천은 그냥 과세로 처음부터 적용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적립적으로 월납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800만 원의 한도가 되어 있는데 납입 기준으로는 5년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10년 정도가 유지가 돼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1억을 일시납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1억을 가입하시는 게 맞고 월납 150만 원으로 해서 추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셔서 혜택을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적용하는 이 기준 금액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또 손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